빠방하이, 오늘은 스폰지밥 주인공들의 비밀 몰아보기 영상, 새 영상 보기 전에 복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폰지밥부터 뚱이, 집게사장, 플랑크톤, 징징이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스폰지밥 주인공들의 소름돋는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고! 이름 집게사장, 성별 남성, 나이 만 78세, 종족 개, 학력 대졸, 학교 비키니시티 시립대학, 소속 집게리학 구두쇠협회 모임, 좌우명 돈이 항상 옳다, 취미, 돈으로 샤워하기, 돈 세기, 돈방석에서 난리치기, 특기, 돈 벌기, 돈 모으기, 돈 냄새 맡기, 좋아하는 것, 돈, 오직 돈, 스폰지밥 공식 돈 쳐돌이 집게사장, 성공한 사업가라 그런지 딱 봐도 돈이 엄청 많은데요. 취미가 무려 돈으로 샤워하기니 말 다 했습니다. 오, 이것만 대충 세봐도 얼마야? 집도 스폰지밥 징징이 집 2개 합친 것보다 더 큰데요. 집게리아도 본인 명이라 건물 2개 가진 건물주의죠. 하지만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구두쇠 기질은 버릴 수가 없나 봅니다. 1달러 찾으려고 난리브루스를 치다가 다리랑 몸뚱이를 다 잃은 적도 있죠. 구두쇠협회 모임 정식 회원이기도 한데요. 소름인 건 회원들이 모두 개입니다. 집게사장이 구두쇠였던 건 종특이었던 걸로. 돈을 많이 모으긴 했는지 모든 개들의 소원인 10억 원 모으기를 해냈다고 기뻐한 적이 있는데요. 집게사장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얼마 전 스폰지밥 공식 유튜브에서 집게사장의 재산이 공개됐는데요. 부동산 50억, 현금 50억, 회소 100억으로 추정됩니다. 와우! 한 번은 집게리아를 팔았을 때 평생 먹고 살 큰 돈을 받고 전격 은퇴 선언. 골프도 치고 집에서 쉬기도 해보지만 무료한 삶에 지쳐서 결국 집게리아 알바로 돌아가는데요. 집게사장보다 더한 빌런이 와서 스폰지밥과 징징이를 괴롭히고 게살버거도 엉망으로 만들었죠. 결국 정의 구현하고 집게리아를 되사서 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래도 집게사장이 낫네요. 두둥. 스폰지밥 세계관의 유일한 메인 빌런 플랑크톤. 1%의 사악함과 99%의 독가스로 이루어진 순도 100%의 악당입니다. 플랑크톤은 미치광이 천재과학자로 게살버거를 통해 전세계를 정복하려는 무시무시한 음모를 가지고 있죠. 엄청난 과학기술로 혼자서 별의별 발명품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게살버거? 먹는 걸 좋아해서? 아닙니다. 이건 플랑크톤의 식사시간 모습인데요. 직접 먹지 않고 홀로그램을 보면서 영양을 섭취하죠. 광합성에서 자양분을 얻는 실제 플랑크톤의 특성을 살렸다고. 그렇다면 대체 왜 게살버거를 노릴까요? 원래는 완결로 기획되었던 스폰지밥 첫 번째 극장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게리아는 그냥 맛집이기도 하지만 비키니시티 인구의 98%가 이용하는 랜드마크이기도 한데요. 게살버거로 사람들을 모으고 정신조종장치로 지배하기 위해 집게리아를 노린 거였죠. 극장판에서는 이 전략에 성공해서 심지어 바다왕까지 조종했습니다. 이렇게 플랑크톤을 글로만 배운다면 역대급 빌런 같은데요. 현실은 물론 최근은 어른들의 사정으로 커지긴 했지만 초반부에는 돋보기로 봐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의 키 0.5인치, 겨우 1.27cm인데요. 플랑크톤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요각류 역시 이 정도 크기라고 하죠. 요각류 역시 더듬이가 있고 눈은 하나여서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이처럼 플랑크톤도 다른 캐릭터처럼 생물학적 고증이 확실한데요. 플랑크톤이 비키니시티를 정복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 플랑크톤도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다는 것. 그러니 애니 속 플랑크톤도 이놈한테 밟히고 저놈한테 밟히고 맨날 푹지각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폰지밥의 뇌를 조종하며 천재과학자의 포스를 뽐내는 것도 한때, 지금은 레시피나 훔치는 동네 바보형으로 전락했는데요. 여기저기 밟히는 건 물론이고 다른 등장인물들은 다 옷 입고 있는데 혼자서만 알몸으로 시내를 배야하죠.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알몸이 아니라는 사실 아셨나요? 이게 플랑크톤의 진짜 알몸, 핑크핑크한데요. 사실 안에 팬티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트도 여러 개라 맨날 갈아입고 있었다는 사실. 와우! 다람이 털온만큼이나 충격적이네요. 방영 초기부터 풀리지 않는 스폰지밥의 최대 난제. 징징이는 문어인가 오징어인가? 빨판이나 머리의 형태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문어인데 이름은 오징어? 가끔 실사화된 모습 보면 문어로 나와서 문어인 게 확실해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 자기를 오징어라고 칭하기도 하고 참 애매하죠. 하지만 니켈로디언 피셜 결국엔 문어로 밝혀졌죠. 이름에 오징어를 넣은 이유는 그냥 더 발음하기 편해서라고 하네요. 이러니까 뭐 근본 없어 보여도 사실 징징인데도 유서 깊은 집안입니다. 한번 가계도를 살펴볼까요? 공룡시대의 징징이 사우루스를 거쳐 원시시대에는 불을 발견하기도 했죠. 이때부터 팝콘을 튀겨먹는 코상함, 중세시대엔 왕실의 어릿광대 장장이 클라리넷을 불다가 맞아 죽을 뻔합니다. 역시 안습이네요. 그리고 서부시대 조상을 거쳐 현대시대로 넘어오는데요. 징징이 할머니, 징징이 아빠, 징징이 엄마, 그리고 징징이 빠방애들은 징징이에게 숨겨진 동생이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스폰지밥과 뚱이. 징징이 엄마가 보물찾기 에피소드에서 스폰지밥과 뚱이를 양자로 입양했죠. 순식간에 이 왼수들이 징징이 족보 안으로 들어온 건데요. 네, 서류상으로는 가족이 맞습니다. 소름이네요.
두둥. 네, 이게 스폰지밥의 원안입니다. 주인공은 이 벌레 비스무리한 생물과 새우. 스폰지밥은 옆에 있는 밥더 스폰지라는 레알 해면인데요. 이때는 표지에도 등장하지 못하는 조연에 불과했죠.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는 전설이 된 스폰지밥의 원작자 고 스티븐 힐렌버그 감독님은 어릴 때부터 바다 덕후로 유명했습니다. 해양 다큐멘터리 감상은 물론이고 스쿠버 다이빙이 취미에 바다 생물들을 관찰하며 그림 그리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적성들을 살려 애니메이션 석사학위를 받고 해양학을 전공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해양센터에서 바다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던 감독은 효과적 교육을 위해 인터디덜존이라는 만화책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스폰지밥의 전신인 밥더 스폰지가 탄생하죠. 작품에 자신 있던 감독은 정식 출판을 위해 출판사들의 원고를 돌리는데요. 그로테스크한 그림체 때문인지는 몰라도 모든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만화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이어간 감독님. 그 작품 중 하나가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워몰입니다. 심오한 스토리의 이 작품은 평단의 호평을 받는데요. 이를 눈여겨본 니켈로디언의 우당탕탕 로코와 친구들 감독은 힐렌버그 감독을 시즌4 감독 중 한 명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 니켈로디언의 새로운 TV 시리즈 제작을 맡게 되죠. 감독은 이때 고이 모셔놨던 인터디덜존을 다시 꺼내는데요. 주인공을 밥더 스폰지로 변경, 해양 지식을 총망라해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들고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문제는 이 녀석, 아동 애니메이션 주인공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한 거죠. 고심하던 감독은 레알 해면이 아니라 네모 모양의 주방용 스폰지로 설정과 디자인을 대폭 변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스폰지밥이 탄생한 거죠. 본제작에 앞서 97년 키즈 초이스 어워드에 파일럿 에피소드를 방영하는데요. 기대보다도 열광적인 관심을 끌게 됩니다. 정식 시리즈로 제작이 확정된 스폰지밥은 2년 뒤인 1999년부터 방영을 시작. 말 그대로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주인공을 스폰지밥으로 변경한 게 신의 한 수네요. 솔직히 이렇게 생겼으면 안 봤을 듯. 아니요, 뚱인데요? 수많은 밈을 탄생시킨 전설의 짤,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멍청함의 대명사인데요. 바위 밑에 사는 패트릭이라는 용어까지 생겼죠. 현재의 사건이나 대중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었으니 뚱이가 대졸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스폰지밥의 천적인 넙죽이와 대학 동창이죠. 다만 뭘 공부했는지, 아니 대학에 들어간 것도 까먹은 게 문제이긴 합니다. Anyway, 뚱이의 두뇌, 이처럼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스폰지밥이 125만 8,056번을 실패한 운전면허를 단 한 번에 따냈고요. 뇌 회로가 연결됐을 때는 다람이를 능가하는 지식 수준을 보여줬죠. 게을러서 금방 그만두니까 그렇지 뭐든 맡겨만 주면 스폰지밥 이상의 아웃풋. 버거를 팔아서 대박을 내질 않나, 초콜릿을 팔아서 대박 내질 않나. 원래 똑똑하지만 그냥 뇌를 안 쓴다는 게 학계의 점심입니다. 덕분에 주요 등장인물들 중 유일한 백수를 맡고 있죠.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집게버거 먹기, 스폰지밥이랑 징징이 괴롭히기, 해파리 사냥하기, 비눗방울 불기, 먹기, 잠자기. 여기서 드는 궁금증, 일도 안 하지, 돈도 안 벌지, 얘는 대체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요? 몇 년간 계속되던 이 미스터리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다람이가 하는 과학 임상실험에 참가해서 밥을 먹거나 사례를 받는다고 하죠. 밝혀진 실험의 이름은 공짜라면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가? 와우! 얘도 매운맛인 게 정체불명의 폐기물을 그냥 먹였습니다. 가끔 집이 부서지거나 먹을 게 없을 때요. 이건 최근 국내 미방영분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그러면 동물보호소에서 의식주를 해결한다고 하죠. 그러다 운 좋게 입양되면 거기서 먹고 자고 다시 보호소로 쫓겨나기를 반복. 이렇게 맨날 먹고 자고 빌부터 사는 뚱이. 그런데도 행복지수 최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부럽네요. 비키니시티의 명실상부 원탑 맛집 집게리아. 인구수 98%가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2호점 개업에다가 짝퉁 가게까지 난리죠. 이만큼 성장한 데에는 집게 사장의 탐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투자는 적게 매출은 높게 뽑아먹는 전략으로 비키니시티의 돈을 싹싹 긁어모으는데요. 클레임을 걸려면 5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주문을 안 하고 서있기만 해도 돈을 내라고 할 정도이죠. 집게리아의 영문명은 크러스티 크랩인데요. 집게리아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러스트 크랩이라는 양로원에 세입자만 붙여서 리모델링 없이 그대로 개업한 거고요. 가게 안에 가구들도 어디서 훔쳐온 것들로 가득하죠. 이런 사장이 직원들에게 잘해줄 리가 없겠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직원은 꼴랑 2명. 징징이가 카운터만 보면서 1인분도 못하는 걸 감안했을 때 스폰지밥의 업무 강도는 장난 없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인데 야근과 밤샘 근무는 기본이죠. 휴가 근무 수당은 무슨, 공식적으로 휴가도 없는데요. 이런 극악의 업무 환경에도 월급은 장난감 돈으로 끝. 심지어 사무실 안쪽에 직원 감시실까지 있죠. 직원 집에까지 CCTV를 설치해놓고 감시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뚱이랑 다람이 집에는 왜 설치함? 와우! 요즘 같은 세상에 장사했으면 바로 유튜브에 뜨고 철컹철컹 했겠네요. Anyway, 집게 사장도 어떤 면에서는 탐욕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짜자잔!
게살버거 단품이 1.25달러, 하나로 1,400원 수준이고요. 세트 메뉴는 3.5달러, 4,000원이 안됩니다. 국내 버거 가격이랑 비교하면 완전 혜자네요. 이거 아주 돈줄을 내줘야겠어. 온 사장님 맞네요. 플랑크톤의 본거지는 플랑크톤 상점. 꿈은 직계리아처럼 핫플이 돼서 세계를 정복하는 거지만 현실은 손님 한 명 없이 파리만 날리죠. 그 이유는 음식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슈렉의 수준이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까지 만들 정도의 좋은 머리로 게살버거보다 더 맛난 거 만들면 되지. 레시피만 주야장처럼 훔치려고 하는 게 의아했는데요. 플랑크톤이 메뉴 개발 노력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 요리 실력이 지옥이기 때문이죠. 가게의 메인 메뉴인 플랑크톤 스틱은 재료가 무려 생물고기 찌꺼기인데요. 먹고 구토하는 건 기본이요. 배탈나서 실려가기도 하죠. 이외에 개발하는 요리들도 하나같이 생화학무기 수준입니다. 맨 처음 개발했던 플랑크톤 버거는 집게리아 망하게 하겠다고 공짜로 뿌렸는데요. 그걸 먹은 손님들 인생이 망할 뻔했죠. 게살버거 맛을 재현하겠다면서 하수구물을 집어넣질 않나 몹쓴 쇳가루를 뿌린 적도 있습니다. 신메뉴인 뉴 플랑크톤 버거는 주재료가 기름덩어리라는 사실, 심지어 이 에피소드에서는 여태 기름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 요리를 뭘로 만든 거임? 요리 실력을 늘리느니 그냥 훔치는 게 빠르긴 하겠네요. Anyway, 이런 사악한 음식들 덕분에 플랑크톤 상점은 비키니시티에서 최악의 레스토랑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냥 요리만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생관념도 최악인데요. 가게 좀 보세요. 와우! 하지만 이런 플랑크톤 상점도 딱 한 번 단골 손님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와서 맛있게 먹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매일 또 온다고 하니까 감격에 겨워하는 플랑크톤.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아내 카렌이 돈 주고 배서한 손님이었죠. 몇 번 오더니 결국엔 못 버티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이렇게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40년간 망하지 않는 플랑크톤 상점. 대체 돈을 어디서 버는 걸까요? 얼마 전에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플랑크톤 상점은 비키니시티 교도소 죄수들의 급식 납품업체라고 하죠. 빌런 잡는 진짜 빌런 맞네요. 비키니시티 최고의 월급 루팡 징징이. 손님에게 윽박 지르는 건 기본이요. 카운터볼 했더니 맨날 잡지만 보고 있질 않나. 근무 시간에 자는 일도 태반입니다. 스폰지밥이 청소, 설거지, 세차, 햄버거 만들기까지 1인 10역을 하는 데에 비해 징징이는 맡은 일이라고는 카운터 보는 일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월요일 송혜자 스폰지밥이 비정상인 게 맞습니다. 스폰지밥 소개서에서 월급이 장난감 돈 아니면 5센트가 전부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징징이도 박봉을 받아서 일을 대충 하는 걸까요? 얼마 전 스폰지밥 공식 유튜브에서 징징이의 월급이 공개됐는데요. 연봉이 무려 3만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3,400만원에 달하고요. 월 280만원 정도 소득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맥도날드 한 매장의 월급인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평균 이상의 월급은 받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도 맨날 퇴사를 입에 달고 살죠. 한 번은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진짜 퇴사당한 적이 있는데 호기롭게 나가더니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퇴사자인들. 내 얘기라고. Anyway, 다들 어렸을 땐 꿈이 컸던 것처럼 징징의 꿈은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직계리아 카운터 직원, 현타올만 하죠. 그런데 예술 작품들 보면 재능이 없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클라리넷 연주는 최악이죠. 직계리아도 나름 비키니시티 원탑 맛집인데 예술은 취미라고 기술 배워서 레스토랑 차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무서운 실사도 많지만 추억 돋는 실사 캐릭터도 있습니다. 바로 해적 패치와 앵무새 포티. 주로 특별편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다들 배우인 톰 케니가 미국 스폰지밥 성우인 건 아시죠? 하지만 앵무새 성우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앵무새 성우는 감독인 스티븐 힐렌버그와 폴 티빗이 번갈아 맡았다고 합니다. 이제야 선장이 앵무새에게 맨날 당한 이유를 알겠네요. 예전엔 자주 나온 것 같은데 요즘엔 얼굴 보기가 힘든 해적 패치. 우리나라에서는 노잼 선장으로 불리지만 미국 현지 감성이랑은 잘 맞는지 나름 인기 캐릭터입니다. 미국에서는 근황의 아이콘으로 유명한데요. 당장 구글에 해적 패치를 검색하면 죽었냐는 질문이 수두룩하죠. 해적 패치 저세상 루머는 2015년에 정점에 다다릅니다. 스폰지밥 3D 영화에서 버거 선장이라는 새로운 해적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은 성우를 모르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영화에서도 톰 케니는 스폰지밥 성우를 맡았다는 사실, 성우로는 출연하면서 실사 출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대해 톰 케니는 영화 출연은 해적 패치의 캐릭터성과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적 패치는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지방방송국에서 아이들의 동심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쇼 진행자들에 대한 오마주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도 때문에 일부러 소품도 조악해 보이는 퀄리티를 연출해왔다고 하죠. 이런 캐릭터가 대형 예산 영화에 출연하는 건 기획 의도에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2019년 해적 패치가 오랜만에 재등장하는데요. 스티븐 힐렌버그 추모 에피소드로 유명한 20주년 기념 특별편에 출연한 거죠. 여기서 20년 만에 스폰지밥과 만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은 역대급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힐렌버그 감독에 대한 추모사가 아직 못 보신 분은 감상해보세요. 감동입니다.
스티븐 힐렌버그가 해양과학 전문가란 사실, 제 영상을 몇 편 봤다면 다 알만한 이야기죠. 스폰지밥의 초안을 기획 중이던 힐렌버그, 스폰지밥과 대치되는 멍청하고 폭력적인 캐릭터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게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우선 뇌 자체가 없고요, 폭력성 역시 웬만한 생물 뺨 때리죠. 그래서 초기작 인터타이덜 존에서 스폰지보이와 함께 불가사리를 부활시킵니다. 초기 디자인 못세요. 실제 불가사리처럼 팔마다 눈총이 달려있고요, 몸의 중앙엔 큰 눈이 있었습니다. 와! 비주얼에 맞게 초기 컨셉 역시 무식하고 폭력적인 술집 주인, 사실상 스폰지밥의 천적이나 다름없었죠. 이랬던 뚱이가 이렇게 변했으니 스폰지밥의 대대적인 컨셉 변경과 함께 재탄생한 겁니다. 시작이 이렇다 보니 현실 고증도 제대로, 멍청하고 폭력적인 특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식용 역시 실제 특성에서 따왔죠. 불가사리는 일명 바다 밑의 청소부, 채식은 물론 조개, 생선, 게, 심지어 동족까지 잡아먹습니다.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는데요, 불가사리가 또 미친 생명력으로 유명합니다. 웬만큼 오염된 바다에서도 잘 살아가는 건 물론 온몸이 다 조각나도 아메바처럼 재생하는 게 불가사리들이죠. 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팔이 잘렸는데 1+1으로 재탄생, 어떻게 해도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는 것. 이외에도 코가 없는 점, 날아다닐 수 있는 점, 현실 고증 제대로이죠. 하지만 이런 현실 고증이 동심을 파괴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다 및 해명과 불가사리가 딱 붙어있는 사진이 등장. 스폰지밥과 뚱이의 현실판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짤이 돌아다녔는데요, 확인 결과 불가사리가 해면을 잡아먹고 있는 장면이었다고. 네, 바다의 해적 불가사리는 해면의 천적입니다. 이 녀석 왜 빌런 짓을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이렇게 돈이라면 눈 돌아가는 집게사장도 꼼짝 못하게 하는 딸 진주. 딸에게도 구두쇠이긴 해도 마음만큼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려고 하는 딸바보이죠. 그런데 아빠는 개인데 딸은 고래? 부모님, 할아버지, 조카도 모두 개인데 진주만 고래인 이유는 뭘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진주는 집게사장을 입양한 양녀이죠. 그리고 집게사장은 78세 나이인 아직도 미혼입니다. 입양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고래 포획꾼이 던진 작살에 맞아 죽은 향유고래를 발견한 집게사장. 그 옆엔 새끼고래가 울고 있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집게사장이 진주라고 이름 짓고 입양했다는 이야기는 왜? 아직 진주 입양 스토리는 공개된 적이 없는데요, 집게사장이 낚시바늘에 트라우마가 있는 걸 봤을 때 대충 이런 스토리로 입양했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사실 진주 입양 스토리는 몇 번 스토리화될 뻔했는데요, 힐렌버그 감독의 반대로 제작이 매번 무산되었다고 하죠. 요즘 가이드라인 선을 마구 넘나드는 제작진 성향을 봤을 때 조만간 에피소드화될 것 같긴 합니다. 많은 생물 중에 왜 하필 고래일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감독이 처음 캐릭터를 구상할 때 주요 등장인물들의 종이 하나도 겹치지 않게 만들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폰지밥, 뚱이, 징징이, 집게사장 모두 종이 다르죠. 딸이 아빠보다 덩치가 크면 훨씬 웃기겠다 싶어서 큰 종을 구상했는데 각각류가 고래무기로 라임이 잘 맞아서 고래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네, 우리만 심각하지 제작 기한이 소클하네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닷속 마을 비키니 시티에 징징이가 살고 있었어요. 징징이는 예쁜 정원을 꾸미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파인애플 씨앗이 떨어지고 힘들게 가꾼 정원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뒤이어 등장한 빌런들 때문에 징징이의 여유로운 삶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렇게 징징이는 오래오래 불행하게 살았답니다. 마무리. 재미는 없지만 편한 직장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집에서 힐링하던 징징이. 스폰지밥이 이사오면서 불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은 뚱이네 집. 양쪽에 시한폭탄이라 그런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죠. 이사 가려다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밉보여서 거절당한 이후로는 이사도 못 가는 상황인데요, 집을 내놔도 양옆이 스폰지밥 뚱이네 집이라 팔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징징이네 집값은 얼마일까요? 먼저 외관을 살펴볼까요? 오아이 석상 닮은 예술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만든 뚱이네 집과는 차원이 다르죠. 징징이네 집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은 침실, 주방, 다이닝룸, 2층도 침실, 욕실, 옆엔 엘리베이터까지 있고요, 3층은 예술 작업 공간으로 온 방안이 예술 작품으로 꽉 차 있습니다. 게다가 넓은 정원까지 가지고 있죠. 짜자잔. 얼마 전 스폰지밥 공식 유튜브에 징징이네 집값이 공개됐는데요, 무려 2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억 원. 와, 이를 대충 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럴만도 한 게 아무리 부서져도 알아서 감쪽같이 복구되고 자를 가지고 있어서 직접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징징이 종족 고유의 건축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번은 집 판매고 뭐고 그냥 내팽개치고 징징빌라로 이사간 적이 있는데 집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마을의 한 가지 단점은 주민들 성격도 다 징징이 같다는 것. 처음엔 고상한 삶에 만족하다가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버렸는데요, 결국 스폰지밥 뚱이처럼 트롤짓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평생 스폰지밥이랑 같이 살아야겠네요.
플랑크톤은 교도소에서 유명 인사입니다. 3번은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데 모든 죄수들이 플랑크톤을 존경한다며 따랐죠. 급식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플랑크톤 반죽 때문인데요. 생화학 무기급의 도구로 비키니시티 범죄의 필수품으로 불리죠. 얼굴에 바르면 얼굴이 문드러져 보기 싫으니까 그냥 돈을 털어가라 하고요. 폭탄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냥 발명품이나 판매하지 굳이 버거 장사를 하려는지 모를 일이죠. 플랑크톤이 만든 발명품들만 해도 인공지능 컴퓨터 카렌, 타임머신, 집게사장 로봇, 탱크, 원자분석기, 정신조종기, 유령 추출기, 그중 신세 바꾸기는 두 사람의 인생을 맞바꾸는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주죠. 도라에몽 뺨칩니다. 아니 그냥 발명품을 갖다 팔라고. 뭐? 교도소 급식도 계약된 데다가 반죽도 많이 팔리니 금전적으로 부족할 것도 없고요. 집게사장과는 달리 돈 욕심이 딱히 없기 때문이죠. 그의 욕심은 오로지 세계 지배에 대한 욕심뿐. 그렇다면 플랑크톤은 왜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 걸까요? 한 전문가는 이런 플랑크톤의 성향을 나폴레옹 컴플렉스로 규정했습니다. 나폴레옹 컴플렉스란 키 작은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타인에 대한 지배 성향을 나타내는 걸 의미하는데요. 한때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으로부터 유래된 용어입니다. 플랑크톤 역시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엄청나죠. 작은 키 때문에 학창 시절에 괴짜로 불리며 극심한 왕따를 당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음물에 소원을 빌 때도 게살버거 비법이 아니라 키가 커지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고요. 몸이 거대해져 비키니시티를 짓밟는 꿈을 매번 꾸기도 하죠. 이처럼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는 지배 욕구로 변질되고 이는 게살버거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제야 플랑크톤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유를 알겠네요. 항상 궁금했던 거, 스폰지밥에 종종 등장하는 이 손의 정체는 뭘까요? 소름 돋는 건 손목이나 팔뚝 쪽이 잘려있죠. 처음엔 오프닝에서 스폰지밥 옷 입혀주는 걸로만 나오다가 거품병 에피소드에서 의사로 정식 첫 등장하는데요. 스폰지밥으로 깨끗이 청소해서 병을 싹 해주죠. 한스의 이름은 hen지에서 D자를 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응이 좋았는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한스, 집게사장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광고 모델 편에서는 스폰지밥에게 사회의 쓴맛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럼 대체 이 손의 정체는 뭘까요? 이 손은 스폰지밥의 아트 디렉터인 피터 베넷의 손으로 밝혀졌습니다. 종종 왼손과 오른손이 바뀌는 걸 봐서는 양팔이 다 잘린 것 같네요. 목소리 연기는 톰 케니가 하는데요. 여기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톰 케니도 미국 사람이고 피터 베넷도 미국 사람인데 굳이 독일어 억양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봤을 땐 패치 선장과 다르게 해적이 아닌 해군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네티즌 수사대 사이에서는 과거 독일군을 풍자하기 위한 캐릭터가 아니냐는 썰이 돌고 있는데요. 최근 출연 비중이 늘어난 만큼 정확한 정체가 나오면 좋겠네요. 징징이네 집, 스폰지밥네 집, 그리고 뚱이네 집. 퀄리티 무엇? 스폰지밥 집 크기의 절반도 안 되는 바위입니다. 보증 한번 확실한 스폰지밥답게 바위 밑에 붙어있는 설정이었는데요. 이후엔 땅굴에서 사는 설정으로 바뀌었죠. 이 집도 주인 닮아서 정상이 아닙니다. 등장할 때마다 집 내부 구조가 바뀌죠. 방이 몇 개 있을 때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고요. 어느 날엔 모래로 지은 가구들이 생기질 않나, 집 전체가 썬베드로 바뀌질 않나,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이 집값은 얼마일까? 지난 영상에서 스폰지밥 공식 유튜브에서 징징이네 집값을 계산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가를 초대, 뚱이네 집값도 계산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뚱이네 집을 두고 모든 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어차피 모래이니 집을 닦거나 청소할 필요가 없다. 온갖 극찬을 늘어놓는데요. 그렇게 나온 뚱이네 집값은 48달러. 네, 6만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거 너무한데? 사실 그래도 할 말 없는 게 길 가다 바위를 발견해서 무상거주하고 있는 거죠. 이 녀석 이렇게 공짜 집에 살면서 재테크 한번 제대로 합니다. 돈이 없을 땐 앞마당에 세줘서 현금을 충당한다고. Anyway, 그런데 이 집 바위가 아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최근 방영분에서 거북이 등껍질로 밝혀졌죠. 그리고 이 갈색은 등껍질에 이물질이 쌓인 것. 등껍질의 주인은 바다거북. 어느 날 놀러갈 준비를 하다가 잠에 드는데요. 그렇게 흐른 세월만 무려 30년. 그 사이 뚱이는 바위인 줄 착각하고 밑에서 산 거고요. 위에 다락방엔 바다거북이 자고 있었죠. 도제 짜내는 것 보면 종영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집게사장이 이렇게 돈에 미친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게사장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돈이란 건 본 적도 없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죠. 성인이 되어서는 해군으로 군복무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보직이 취사병이었는데 해군의 음식은 반드시 맛없어야 한다는 상관의 행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극상하다가 영창에 갇히는데요. 이때 해적두목의 눈에 들어 그 길로 해적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인생, 해적 수익이 너무 낮아서 결국엔 때려치우죠.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다가 집게리아를 개업하는
하는데요. 집게리아 계엄 얘기를 하면서 플랑크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이 둘은 아기 때부터 친구였던 거 아셨나요? 본격적인 인연은 학창 시절에 시작됩니다. 집게사장은 집이 가난했고 플랑크톤은 덩치가 작아서 학교에서 유명한 왕따였는데요. 서로에 대한 동질감으로 절친이 되었죠. 그때는 딩키버거라는 가게가 유명했는데 그 아저씨가 떼돈 버는 걸 보고 꼭 개업해서 부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인이 되어 이 둘은 다시 만나는데요. 이게 웬걸? 그 가게는 위생불량으로 폐업한 상태였죠. 잘됐다 싶어서 그 자리에다가 버거집을 개업하는데요. 맛은 더럽게 없었는지 고물상할 아버지가 시식하다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요리법을 가지고 싸우다가 헤어지죠. 플랑크톤이 문을 쾅 닫으면서 선반이 부서졌는데요. 그 위에 놓여있던 재료들이 냄비 속에 몽땅 들어가면서 지금의 게살버거 레시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후 집게사장은 대박길, 플랑크톤은 쪽박길을 걷게 되죠. 그때부터 플랑크톤의 광적인 레시피 집착이 시작되는데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집게사장 엄마와 연애까지 했었죠. Anyway,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네요. 이렇게 힘들게 성공하다 보니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박 레시피가 저렇게 우연히 만들어지다니 역시 인생 한방이네요. 내 인생의 한방은 언제 찾아오려나. 징징이의 외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팽한 눈에 빨간색 눈동자, 바닥까지 내려올 기세의 매부리코, 심술궂게 내려온 입, 그리고 머리 한 가닥 없는 머머리. 예전 모습 보면 풍성한 금발이었는데 30대가 되고 다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머리카락에 대한 집착이 쩔죠. Anyway, 어렸을 때 징징이 얼굴 보고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네요. 뭐 누가 이렇게 보든 말든 자기의 쩌는 징징이. 집이 온갖 자아상과 자기를 모델로 한 예술작품으로 꽉 차 있습니다. 빠방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쩌는 징징이가 성형을 했었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도 역시 남의 영업장에서 깽판치는 스폰지밥과 뚱이. 일하다 빡친 징징이는 조용히 시키려고 주방으로 가는데요. 그대로 호떡이 됩니다. 바로 응급실행. 얼굴이 심하게 다쳐 어쩔 수 없이 성형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붕대를 풀었는데 웬 꽃미남이. 본인도 대만족하는 눈치인데요. 순식간에 비키니시티 스타가 됩니다. 길 가다 쓰러지고 장님이 대안에서 시력을 되찾고 난리도 아니죠.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인기에 즐기는 듯 하지만 일이 커졌습니다. 징징이 집 주변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 그 일대가 마비되고 계속되는 스토킹까지. 당황한 징징이는 집게리아로 대피해서 스폰지밥에게 다시 못생겨지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웬걸? 더 잘생겨졌죠? 네, 이게 그 전설의 짤입니다. 날아오던 신발을 피하려다가 기둥에 얼굴을 받고 마는데요. 다시 원래 얼굴로 컴백하죠. 그리고 팬들은 그대로 순삭. 오늘도 비키니 시트는 평화롭네요. 플랑크톤이 뿌띠뿌띠해서 다들 모르지만 21년 기준 집게사정과 함께 8순을 맞이했습니다. 네, 집게사정과 플랑크톤은 원래 같은 시각에 태어난 소꿉친구입니다. 게다가 학교 동창으로 왕따 시절을 같이 견뎌냈고 후에는 동업자까지 됐죠. 하지만 이런 가치관의 차이로 헤어지게 된 후 앙숙이 됐습니다. 사실 이 둘은 처음부터 이뤄질 수 없는 관계였는데요. 바로 게살버거의 재료가 플랑크톤으로 밝혀졌기 때문.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른 아침 징징이와 스폰지밥을 불러 모으는 집게사장. 오늘은 플랑크톤이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려 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보안을 확실히 하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훔치러 오는 플랑크톤. 물론 우처코스로 바로 쫓겨나죠. 아내 캐런은 우울해하는 플랑크톤에게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친구들을 이용하라고 조언해주는데요. 멋모르고 어깨형들한테 구하러 들어오라고 했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 친척들을 모조리 모으는 겁니다. 자기 같은 브레인이 모이면 세계 정복도 금방일 거라며 부푼 꿈을 꾸는 플랑크톤. 하지만 현실은 쪽수만 많은 시골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때 밝혀진 본명 봉파리. 놀림만 신나게 당합니다. 봉파롱은 아쉬운 대로 플랑크톤 군단을 이끌고 집게리아를 습격하는데요. 집게사장한테 복수도 하고 순조롭게 레시피를 훔쳐내죠. 그렇게 레시피의 재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는데요. 모두를 놀라게 한 마지막 재료. 갓 잡아서 싱싱하게 간 플랑크톤 4파운드. 충격받은 플랑크톤들은 빛의 속도로 가게에서 도망나갑니다. 알고 보니 그건 플랑크톤을 속이기 위한 낚시였죠. 집념의 봉파롱. 올해로 벌써 40년째인데요. 그 시간에 무기 만들었으면 비키니시티 정복하고도 남았겠네요. 뭐 말해봐야 입 아플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끈 스폰지밥. 꽉티 포함 전세계 많은 아이들의 동심을 책임졌는데요. 반대로 동심 파괴도 역대급이죠. 아마 현존하는 아동애인이 중 가장 고소를 많이 당했을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학부모위원회 클레임으로 에피소드 삭제는 물론이고요. 2005년에는 게살버거로 아동비만장애에 앞장선다며 고소를 당하고 단기학습장애를 불러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된 적도 있죠.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건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럴만하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들. 다들 스폰지밥
스폰지밥에게 동심 파괴 한 번쯤은 당해봤잖아요, right? 징징이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괴담민 사건은 유명하고요. 가장 최근엔 감염당한 사람을 따돌리고 냉동실에 가두는 내용의 바이러스 에피소드가 제작되었는데요. 고시국 때문에 논란이 될까봐 방영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삭제된 거면 그나마 나은데 충격적인 방용본도 넘쳐나죠. 얼굴마비 에피소드는 언제 봐도 기괴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진 만화니까 충격이 덜한데 소름 끝판왕은 실사 등장씬. 고릴라라님 에피소드는 정말 뜬금없으면서 소름 돋았죠. 갑자기 등장해서 스폰지밥을 반으로 찢더니 바다에 왜 있냐고 물어보니까 얼룩말 타고 도망. 와. 하지만 가장 소름 돋았던 건 목욕하는 날 에피소드입니다. 목욕을 하기 싫어하는 핑핑이를 설득하기 위해 장난감도 던져보고 협박도 해보고 가진 노력을 하는 스폰지밥. 그래도 넘어오지 않자 최면을 걸기로 합니다. 최면을 걸기 위해 몽롱한 소리와 함께 내면의 잠재의식을 불러오는데요. 욕실, 비누 장면을 비추다가 갑자기 소름 돋는 웃음소리와 함께 기괴한 모습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와, 어떻게 보면 웃긴 것 같은데 저는 깜놀했다는. 해당 여성의 정체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포토샵으로 합성한 이미지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요. 요즘 선 넘는 에피소드가 많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매운맛이네요. 뚱이가 이렇게 공짜 집에서 혼자 사는 것, 여기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이 집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혼자 살아오던 뚱이 긴 세월이 흐르고 부모님의 얼굴은 물론 부모님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부모님을 보는데요. 당연히 못 알아봤죠. 지능이 낮은 건 불가사리 종특인가 봅니다. 그 끝판왕은 뚱이 누나입니다. 누나의 이름은 쌤이라고 쓰고 분홍마크라고 읽습니다. 얘 사연은 더 슬픈데요. 뚱이랑 걸어가다가 길을 잃고 그 후로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렇게 몇 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이 둘, 뚱이보다 더 폭력적인 빌런이었습니다. 온 동네를 난장판을 만들고 쿨하게 떠나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가족 핑핑이, 뚱이네가 지능이 낮아 보여도 나름 왕족 가문입니다. 한 번은 뚱이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이 된 적도 있는데요.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니 반개왕족이었고 직계는 핑핑이, 결국 핑핑이에게 왕관을 뺏깁니다. anyway, 핑핑이랑 육총관계 친척이라는 것. 이렇게 떡밥도 많고 복잡한 뚱이의 가정사. 최근엔 더 복잡해졌다는 거 아셨나요? 짜자잔, 새로운 부모님 그리고 동생이 등장했죠. 이건 뚱이의 어린 시절을 토크쇼 컨셉으로 푼 스피노프작 뚱이쇼인데요. 기존 부모님과 누나 캐릭터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 갑자기 구성원을 바꿔버려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대망의 동생, 얘는 심지어 오징어입니다. 친동생은 아니고 입양한 동생이라고. 기존 가족이랑 왕족 컨셉을 살려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집게리의 대표 메뉴 게살버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돋죠. 걔가 사장인 집에서 게살로 만든 버거를 판다니요. 더 의심스러운 건 비키니시티의 그 많은 해양생물들 중에 게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 그리고 게살버거 레시피는 플랑크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몇십 년간 꽁꽁 숨겨왔죠. 돈 벌기 위해서라면 악행도 마다하는 집게사장 특성상 공족을 재료로 넣어서 만든 게 아니냐는 말이 많습니다. 공족을 먹는 건 스폰지밥 세계관에서도 금기시되어 있는데요. 베일이라는 생선이 씹으면서 즐기는 생선 캔디 소지죄로 구속당하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게살버거 패티는 게로 만든다는 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갑자기 주방에서 문을 쾅 차고 나오는 스폰지밥. 게살버거는 게살로 만들었다고 폭로합니다. 이에 손님들은 헛구역질하며 게살버거를 토해내고 집게사장은 아니라며 항변하죠. 스폰지밥은 바로 게다리가 모여있는 박스를 가져오는데요. 소름 돋는 건 이틀 전 해고한 동료의 다리까지 있었다는 것. 이 영상의 조회수는 1000만 뷰가 넘어가며 논란이 됐죠. 하지만 알고 보니 패러디 영상으로 밝혀졌습니다. 퀄리티가 좋아서 다들 공식 영상으로 착각했는데 카툰 네트워크의 로봇치킨이란 코너에서 방영된 패러디 에피소드였죠. 소문이 너무 커지자 니켈로디언에서 공식적으로 게살버거 레시피를 공개했는데요. 게살버거 패티엔 인공게살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그렇다면 고기 수급이 어려운 바다에서 인공게살고기는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현재는 고래의 살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진짜 레시피는 집게사장만이 알고 있겠죠. 플랑크톤이 집게사장에게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 아내 캐런의 전 남자친구가 집게사장이기 때문이죠. 미치광이 과학자 컨셉에 충실하게 병원에서 컴퓨터 훔쳐와서 마개조한 캐런. 심지어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처음엔 말만 하는 컴퓨터였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되더니 지금은 슈퍼로봇 다 됐죠. 자아가 있는 건 기본이고 직접 걸어서 여기저기 활보하기도 합니다. 사실 캐런만 있어도 비키니시티 정복은 금방인 게 레이저 한 방이면 뭐든 두동강 나고요. 결혼기념일 선물하려고 게살버거를 먹더니 순식간에 레시피를 복제했죠. 뭐 생긴 건 이래도 이처럼 결혼기념일도 챙기고 부부처럼 할 건 다 합니다. 맨날 남편한테 잔소리도 하고 분장 프로그램, 분노한 장모 프로그램까지 설치해서 처가살이까지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이둘의 부부생활. 와우!
안 본는 삽니다. 여기서 그만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을 세게 넘었죠.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는 결국 캐런과의 자식까지 낳게 되는데 바로 칩. 생긴 것만 컴퓨터이지 아기랑 다를 게 없는데요. 슈퍼컴퓨터답게 성장 속도가 미쳐버립니다. 신생아 때는 계산기였다가 금방 걸음마 떼고 카드 단말기가 되더니 아동기 때는 게임기로 진화하고 사춘기까지 겪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진화하더니 대학교에도 들어갔죠. 8학기 후 성인기가 됐을 땐 ATM기가 됐다는. 와? 플랑크톤도 처음엔 싫어하더니 막판엔 아들 바보 다 됐습니다. 이 동네 빌런들은 다 자식 바보인 듯 하네요.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한 괴담. 비키니시티는 핵실험 장소이고 캐릭터들이 반쯤 나사가 빠진 이유는 방사능 픽폭 때문이다. 정말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작진 측에서 캐릭터들이 픽폭 때문에 이상해졌다는 루머는 공식 부인했는데요. 비키니시티가 핵실험 장소였던 비키니섬을 모델로 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비키니섬은 마셜 제도로 이루고 있는 섬들 중 하나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이 지역의 모든 원주민을 이주시킨 뒤 핵실험 장소로 사용합니다. 1946년부터 58년까지 무려 23차례 핵폭탄 실험을 했는데요. 그 후 비키니섬 포함 마셜 제도는 몇십 년간 방사능 픽폭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데요. 돌연변이 공룡 괴물이 주인공인 고질라 시리즈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고요. 스폰지밥 역시 이 사건이 모티브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스폰지밥을 보다 보면 버섯그룹 연출이 심심찮게 등장하는데요. 이유 없는 연출은 아닌 셈인 거죠. 물론 어떤 의도였는지는 제작진만 알겠지만요. 빠방이들은 비키니 수영복 이름이 바로 이 섬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비키니섬 핵실험 논란이 한창일 때 한 디자이너가 한 뼘 수영복을 공개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영복은 배와 가슴이 가려진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노출도가 매우 심한 디자인에 패션 시장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 수영복이 핵폭탄급의 충격을 준다며 비키니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비키니 시티라 해서 흔한 미국식 성인 개그인 줄 알았는데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이게 애드레니가 맞는지 헷갈리는 스폰지밥 삭제 장면도 베리베리 많죠. 이렇게 잔인해서 삭제된 장면, 괴담 트라우마를 상기시킨다고 삭제된 장면, 테러를 연상시킨다고 삭제된 장면, 고문을 연상시킨다고 삭제된 장면,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뚱이도 삭제 장면 부자이죠. 먼저 스토리보드에서 삭제된 내용들, 뭐 이렇게 쿠키를 먹는 장면을 삭제한다거나 원안에서 조금 변경한 장면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조금은 기괴한 삭제 장면도 많습니다. 이너맨과 조개소년 4편에서는 뚱이가 화나서 징징이를 터뜨려버리려는 장면이 삭제됐고요. 뚱이랑 늪에서 에피소드에서는 더블베스에게 거머리를 붙이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 장면은 뚱이가 거머리에 물려서 피가 빨리는 건데요. 삭제하길 잘한 것 같네요. 극장판에서도 삭제 장면은 넘쳐납니다. 스폰지밥 무비에 특히 많은데요. 뚱이가 다람이를 보고 토하는 장면, 이것도 삭제됐고요. 가장 아쉬운 건 이 장면, 인간 버전의 스폰지밥과 뚱이가 있는 스토리보드입니다. 기괴하긴 한데 실제 장면으로 보고 싶네요. 다음은 실제 방영됐다가 삭제된 장면, 뚱이가 다람이에게 선크림을 발라주고 스폰지밥은 멀리서 쳐다보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나가고 방송사의 항의가 장난 아니었다고 하죠. 그냥 선크림을 발라주는 건데 무릇해 보인다. 비키니를 벗기려는 것 같다. 스폰지밥이 관음증 같다. 말이 너무 많아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좀 이상해 보이긴 하네요. 모든 건 남도일의 상상이다. 모든 건 짱구의 상상이다. 모든 건 모아나의 상상이다. 그냥 일부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썰 같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물 상상 썰. 징징이에게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징징이의 자살 괴담. 때는 사기가 시작하기 전 제작 중단설이 돌던 그때 회의에서 제작진은 의문의 비디오 테이프를 틀게 됩니다. 도입부는 아무 이상 없는 에피소드였는데 중반부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음침한 음악과 함께 기괴한 장면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막판엔 징징이의 충격적인 결단까지 나옵니다. 이 장면들을 본 제작진들이 충격받아 비디오 출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결국 미스터리로 남았다는 괴담. 정말 사실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중요한 건 해당 괴담 비디오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건 이 소름 끼치는 짤뿐. 여기서 끝났다면 소개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스티븐 힐렌버그 감독이 세상을 떠난 후 산으로 가던 작품에 도화선을 붙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석거랜드로 배달이 이어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에 괴담 속 붉은 눈의 징징이를 등장시키는데요. 괴담을 인정하는 것이냐, 애들 보는 프로그램에 뭐 하는 거냐 항의가 빗발쳐서 결국 아기 징징이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호불호 갈리는 동심파괴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하다가 태어나서 행복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은 징징이는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는데요. 오븐 속에 머리를 깊숙이 넣는다거나 밧줄을 매다는 식의 자살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연출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징징이를 보니 괜히 찡해지네요.